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슬하에는 장성한 딸이 한 명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에 가끔 속은 좀 썩이지만 그래도 늘 듬직한 남편에 남부러울 것 없이 평범하고 열심히 살던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것은 저희 딸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예쁘고 귀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딸이지만 사실 저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애 때문에 저희 부부와 딸아이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시절부터 같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축산일을 배운 남편이 고급 기술이라며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산다며 저를 꼬셨거든요. 당시 작은 공장에 다니며 박봉을 받던 저는 그런 남편이 듬직해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작은 정육점을 차리게 되었죠. 거기에 돈 쓰느라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덕분에 내 가게가 생겼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열심히 꾸려서 돈도 많이 벌고 얼른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었죠.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려 저희는 딸 윤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마음 졸였던 시절이 길었던 만큼 아이는 참 귀하고 예뻤어요. 제가 고슴도치 엄마인 건지 저는 저희 딸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다 예쁜 구석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유일한 외동딸을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며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매일 쉬는 날도 없이 그때부터 지금껏 고기 핏물을 닦으며 살았었네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저희의 욕심이 딸에게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아쉬웠던 저희 부부는 새벽마다 잠든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곤 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그날 팔 고기 발골 작업을 다 끝내놔야 했거든요. 저희는 부부가 둘이 하는 가게라 다른 직원이 없어서 제가 남편과 같이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집에 어린아이만 두고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설마 자고 있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며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잠든 아이의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집을 나섰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서둘러 집에 돌아온 순간 저는 방 안가득 가스냄새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추울까봐 연탄 보일러를 떼놓고 갔는데 그게 뭔가 잘못되었는지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새어나왔던 거죠.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딸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딸은 도통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힘없이 축 처져 있는데 이러다 아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저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이는 정신지체 장애라는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자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일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연탄을 끄고 갔더라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웠더라면 별별 가정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은 생각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어 병원을 가봐야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는 딸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제 몸 챙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주변 사람들도
제 성격이 많이 변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괄괄하고 불같은 성미였는데 딸 자식 그렇게 만들고 나 같은 게 무슨 염치로 화를 내나 싶어서 화를 잘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격마저 달라진 저는 그 후로 제 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딸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이다 보니 갑자기 바뀐 상황이 쉽게 적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장애아이의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저희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을 위해 찾아다니던 특수학교에서 만난 학부모였는데 그 집 아이도 저희 딸 같은 지체장애아였어요. 제 딸의 친구였던 찬영이는 날 때부터 아팠던 아이라 그런지 찬영이 엄마는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대처하는 것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친해지며 배우는 게 많았고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 아이들이 동갑에다가 서로 좋아하는 건지 늘 붙어 다니고 잘 지내서 부모였던 저희들도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찬영이 엄마는 저희에게 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자란 많은 저를 대신해 저희 딸을 살뜰히 챙겨주시고 저희보다 훨씬 형편이 좋아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지낸 지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어느새 20대가 되었고 여전히 사이가 좋았어요. 원래라면 남들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나이일 텐데 순수한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퍼즐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 같은 사이였네요. 그래도 둘이 오랫동안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결혼시키고 싶다 말하곤 했었죠. 반쯤은 농담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러면 어떨까 싶었는데 어느 날 찬영이 엄마가 저희에게 진지하게 아이들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윤지 엄마, 이참에 저희 애들 결혼을 시키면 어떨까요? 매번 농담 삼아 그랬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윤지를 워낙 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윤지랑 찬영이가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애들 결혼을 시켜도 좋지 않을까 해서요. 결혼이요? 저희도 딸아이 시집 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말이에요. 애들이 뭘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지들끼리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윤지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는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근데 애들 나이도 벌써 30이 다 되어 가잖아요. 남들은 시집장가 가서 행복하게들 사는데 우리 아이들만 평생 혼자 살 거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외톨이 될 아이들이 걱정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부부 사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 결혼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아이들끼리 살게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데리고 살까 해서요. 저희 집에 방도 많고 윤지도 자주 놀러 왔었으니 편할 테고 제가 같이 지내면 윤지 엄마도 걱정 덜 하시겠죠. 아마 남들은 모자란 애들 무슨 결혼까지 시키려고 그러냐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평범한 자식 키우는 분들이야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 해서 걱정이지 다른 걱정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걸 꿈꾸거든요. 내가 평생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내 아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둘이 10년 넘게 좋다고들 하니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럴 때 찬영이 엄마가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시니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자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아이들을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부모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 접을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사돈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며 챙겨주신다니 걱정이 더럽고요.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제가 10년 넘게 봐온 사돈 내외를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사돈을 믿고 딸아이를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딸아이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윤지가 혹시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다고 안 간다고 하면 어쩌나 했더니 어릴 적부터 자주 드나들던 시댁이 좋았는지 싫다는 소리 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하긴 그 집은 가난한 저희와 달리 사업해서 여유 있는 집이라 넓은 마당에 집도 크고 좋으니 저희 딸도 그런 데서 지내는 게 좋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인지 딸은 결혼하고도 적응 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되려 저만 딸아이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후유증을 겪었네요. 그래도 딸아이가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을 하며 어느덧 아이를 시집 보낸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딸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오곤 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아니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왕복 3-4시간 걸리는 거리라 자주 볼 수는 없었거든요. 자식을 결혼시켰으니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수는 없었죠. 저희 딸이 남들처럼 멀쩡한 아이라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에 한 번 내려온다 해서 걱정이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 애가 남들과는 다르다 보니 제 걱정도 늘 배가 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딸처럼 잘 대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저를 나무라기도 했지만 엄마 입장이라는 게 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사돈이 아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 믿으며 저는 한 번씩 딸이 내려올 때마다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딸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딸이 찾아오는 그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한 주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딸만 기다리던 저였어요. 그렇게 늘 생각해 마지 않고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제 딸이 언젠가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와 있을 때는 늘 웃음이 많고 걱정 하나 없어 보이던 딸아이가 밤에 잠이 들고서는 갑자기 악몽을 꾸는 듯 소리를 지르고 잠결에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윤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싫어.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윤지야, 일어나봐. 왜 이래? 뭐가 무서워? 응? 지금 집에 있는데 어디를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건지 아이가 잠결에 두려움에 떨듯이 잘못했다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러나 싶어 깨워서 물어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냐고 물어도 그런 거 없다 그러고 다시 잘 웃길래 처음에는 그냥 안 좋은 꿈을 꾸고 꿈결에 그러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악몽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가 있다 보니 지내던 환경이 바뀐 문제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윤지야, 근데 어젯밤에 왜 그랬어? 뭐가? 윤지가 왜? 윤지 어젯밤에 막 무섭다고 그런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정말 기억 안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 것도 기억 안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남편 보고 싶다.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보고 싶어. 엄마, 나 집에 가야 해. 집에 데려다 줘. 윤지야,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윤지한테 잘해주셔? 윤지 그 집에 있는 거 좋아? 좋아해. 윤지 좋아해. 어머니, 아버지랑 우리 남편이랑 윤지랑 다 같이 행복해. 그래도 혹시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이를 붙잡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아이는 정말 별일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 집에서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아이에게 시부모님이 어떠시냐, 남편이 좋으냐 물었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시댁이 좋다고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며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서운할 정도로 시댁을 좋아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생각하며 저는 별 걱정 없이 딸을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딸을 보내고 한 달 사이 제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시부모님들이 잘해주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법한 걱정들을 하며 딸아이를 기다리던 저는 또다시 만난 딸을 반겨주었습니다. 매번 저희 집까지 딸아이를 데려다 주시는 사돈에게 감사 인사도 전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왠지 살이 빠진 듯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설마 사돈이 저희 딸을 굶겼을 리는 없겠고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는 게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돈에게 딸의 근황을 여쭤보게 되었어요. 저 근데 사돈, 죄송하지만 혹시 윤지가 요즘 그 댁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럼요. 저희 며느리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죠. 근데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아니요. 그냥 애가 갑자기 살이 빠진 것 같아서요. 오히려 살이 찌면 찌지 잘 빠질 일이 없는데 갑자기 살이 빠진 게 걱정스럽네요. 혹시 윤지가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 역시 어머니는 다르시구나? 사실 윤지가 살이 빠지기는 했어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자꾸 밥을 남기더라고요. 다이어트요? 저희 딸애가 왜요? 민망스러운 말이지만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나이를 먹으니 자꾸 살이 쪄서 관리를 해야겠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데 윤지가 그런 저를 보고 좋아 보였는지 자꾸 저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돈도 아시겠지만 윤지가 뭐 달리 살 빼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건강이라도 해칠까 싶어서 하지 말라고 말리기는 하는데 살이라도 빼서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자꾸만 그러네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윤지 생각해서 건강식으로 잘 챙겨주고 있거든요. 운동도 무리하지 않게 자제시키고요. 게다가 윤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취미 삼아 건강관리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희 윤지가 그랬군요. 세상에, 다이어트라니. 저희 윤지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애가 여태 그런 거 관심 쏟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가 혹시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나 걱정만 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지레짐작해서 안사돈께 이것저것 따져 묻기나 하고 사돈이 저희 딸 보육교사도 아니신데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 싶네요. 아닙니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죠. 물론 괜히 오해를 받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저도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 그런 마음 모르지 않아요. 애가 갑자기 기분만 달라 보여도 괜히 걱정하는 게 저희 같은 부모들이잖아요. 하물며 사돈께서는 늘 옆에 끼고 살던 아픈 딸 시집 보내놓은 사정이니 더 걱정하실 만하죠.
그래도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네요. 사돈 걱정이야 알지만 그래도 저는 윤지를 제 딸처럼 생각하며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데 괜히 이런 말 들으니 조금 속상하기도 하네요. 저는 나름대로 사돈께 믿음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오죽 못났으면 사돈께 이런 걱정을 끼치나 싶어서 자괴감이 드네요. 다 제가 모자란 탓이니 누굴 탓하겠나요? 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돈이 그렇게 죄송해하실 필요는 없죠. 제가 아무래도 실언을 했나 봅니다. 저는 그냥 모자란 자식 둔 입장에서 혼자 전전긍긍하느라 그랬을 뿐인걸요. 저도 물론 사돈께서 저희 딸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잘 알죠. 제가 사돈을 안 믿었으면 결혼을 시켰겠어요? 저도 참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왜 매번 졸이는지 저도 제 속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돈께 따져 물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련히 그 집에서 잘 대해주실 줄 알고 믿고 있었죠. 혹시나 싶어 여쭸던 건데 제가 본의 아니게 사돈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저도 반대로 그런 말을 들었다 생각해보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실수한 거니 사돈도 이해해 주세요. 예, 뭐 사돈께서 그렇게까지 미안해 하시니 저도 민망하네요. 저도 사돈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윤지를 제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 그것만 좀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사실 지금도 윤지를 두고 놓고 가는 게 마음이 불편할 정도예요. 아무튼 그럼 윤지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올라가 보세요, 사돈. 윤지야, 뭐하니? 너희 시어머니 가시잖아. 조심히 가시라 인사드려야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기분 상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시는 안사돈을 보니 제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 싶었습니다. 하기야 사돈께서는 매번 저희 딸을 챙겨주시는데 그런 사돈을 제가 우애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죄송하다 거듭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며 사돈을 배웅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돈을 대하는 제 아이의 반응이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방긋방긋 잘 웃고 있던 아이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니 갑자기 굳어져서는 사돈 눈도 못 마주치고 덜덜 떨더라고요. 마치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윤지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라니까. 아니에요. 인사는 무슨. 지금 윤지가 오랫동안 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나 봐요. 거기다 한 달 만에 부모님 뵈었는데 제가 어디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치, 윤지야? 친정 부모님 만나니까 좋지? 네. 아유, 우리 며느리 대답도 잘하고 착하네. 그럼 윤지, 친정집에서 밥도 잘 먹고 얌전히 잘 있을 수 있지? 네. 아니, 근데 애가 추운가? 왜 몸을 떨지? 윤지야, 왜 그래, 응? 어머, 그러게요. 윤지가 많이 떠네요. 윤지가 워낙 체온에 민감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 저는 가볼 테니까 얼른 데리고 들어가 보세요. 아이가 덜덜 떠는 모습에 의아해하던 제게 사돈은 추워서 그럴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가 차를 타고 오느라 그랬는지 초가을 날씨에 겉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내가 또 오바를 했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아이와 있는 내내 아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상 이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딸은 별일 없이 저희와 잘 먹고 잘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아이가
저번처럼 또다시 악몽을 꾸는 듯 얼굴을 구기며 울부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살려줘. 엄마 보고 싶어. 아니 얘가 또 이러네? 윤지야! 왜 그래 윤지야? 또 무슨 꿈 꿨어? 엄마야? 진짜 엄마야? 무서운 꿈을 꾼 건지 아이가 꿈속에서 애타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잠결인가 싶어 자게 두려고 했지만 아이가 얼마나 다급하게 저를 찾는지 아무래도 악몽을 꾸는구나 싶어 저는 딸을 또다시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아이가 저를 보며 진짜 엄마냐고 몇 번을 되묻더라고요. 마치 저를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겁에 질려서 말이죠. 그렇게 깨어난 아이의 베갯잎이 식은땀으로 축축히 젖어 있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도 사돈도 다 아무 일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엄마인 저의 촉은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었죠. 윤지야, 무슨 꿈을 꾼 거야? 꿈에 엄마가 없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윤지 너무 무서웠어. 엄마는 항상 여기 있는데 다시 못 볼 일이 뭐가 있어? 왜 윤지 엄마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시댁에서 뭐 무서운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또다시 염려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조심스럽게 시댁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웃으며 말하던 아이가 이번에는 왜 그러는지 아주 당황스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얼마나 세게 흔들어대는지 그냥 아니라고 해도 될 일을 꼭 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시킨 것처럼 부정하는 겁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던가요? 아이의 힘찬 도리질에 저는 뭔가 확실히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그 집에 한번 가봐야겠어. 왜? 윤지 데려다 주러? 매번 그러면서 뭘 새삼스럽게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윤지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아까도 윤지가 자다가 무서워하면서 나를 찾더라니까. 이거 분명 뭔가 있어. 애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당신도 그 얘기야? 저번에도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별일 아닌 것 같다더니. 나도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윤지가 평소에 얼마나 밝은 애였는데 그동안 우리랑 살면서는 악몽 한 번 꾼 적 없었잖아. 근데 그런 애가 여기 올 때마다 악몽을 꾸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 글쎄 그렇다고 꿈 몇 번 꿨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사돈댁을 의심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당신도 저번에는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며. 애가 부모랑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제 그 집이 더 익숙해져서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거나. 원래 윤재 같은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건 당신도 잘 알면서 뭐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래서 사돈댁에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하려고? 애가 잘 지내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려고? 당신 안 그래도 사돈한테 말 실수한 것 같다며 걱정했잖아.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고 안심하기에는 불안해서 말이지. 그리고 아까 윤지가 사돈한테 인사할 때도 좀 이상했어. 애가 이상하게 사돈 눈을 못 마주치더라니까. 몸도 덜덜 떠는데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뭔가 이상해. 그리고 설마 사돈이 정말 윤지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말하겠어? 아무리 딸 같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나만큼 우리 윤지를 신경 쓰겠냐고. 사돈이 꼭 뭔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딸이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불만거리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나도 사돈 말만 전적으로 믿고 있기는 좀 찝찝하고 아무래도 걱정스러워서 내가 직접 가서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아이고 이 사람 또 유난이네. 우리가 그 집 사돈들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의심을 해? 아 그럼 어떻게 해? 혹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만 있다가 정말 우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당신 그때도 그렇게 천하태평할 거야?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도와줄 거 아니면 초나치지 마. 사돈댁은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아이고, 별일 아니겠지. 그러다 또 옛날 성격 나와서 사돈들 놀래시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생각하는 남편을 두고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딸아이를 사돈댁에 데려다주고 몰래 집안을 살펴보기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사돈들에게 딸아이를 잘 부탁드린다 인사를 하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근처의 다른 곳으로 빼놓고는 열어둔 주차장으로 다시 몰래 숨어들었어요. 그 주차장에서 집 안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간 저는 그 집 식구들 몰래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걱정하던 엄마의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네요. 이러다 사돈 식구들한테 들켜서 민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이래저래 복잡했지만 저는 모든 걸 감수하고 제 딸이 잘 있는지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차마 보지 못할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제 딸이 아무 일 없이 잘 있을 줄만 알았던 딸이 그 집 거실에서 개목걸이를 차고 웬 계집에 앉아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는 제 두 눈으로 그 꼴을 보고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야, 집에 잘 다녀왔어? 재미있었어? 네. 어머, 얘가 또 이러네. 내는 사람 말이고 너는 걔니까 개소리를 내야지. 다시 해보자. 윤지야, 재미있었어? 멍멍! 멍멍멍! 응? 어머, 그래. 재미있었구나. 가서 별일 없었지? 너 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았지? 멍! 근데 내가 데려다 줬을 때는 왜 그랬어? 내가 너네 엄마 앞에서는 늘 웃고 있으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왜 괜히 눈을 못 마주쳐서 사람을 의심받게 하니, 윤지야. 응?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지. 또 그러네? 윤지 정말 혼나고 싶니? 응? 나한테 한번 혼나봐야겠어? 멍멍! 안 싸더니, 아니, 그 망할 년이 제 딸아이 목에 개줄을 채우고 개처럼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미칠 것 같은데 저희 딸이 대꾸를 하는 게 사람 말을 한다고 나무라면서 개처럼 짖으라 시키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딸은 시모가 무서운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정말 환장을 노릇이었죠. 심지어 그런 꼴이 하루 이틀이 아닌지 바깥 양반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네요. 그럼 내 딸이 그동안 계속 저런 꼴을 당하고 있었던 건가. 그 생각을 하니 머리가 찡하니 울리면서 앞이 깜깜해지는데 혈압이 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뭘 보나 싶어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믿었던 사돈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도 뭔가 의심스러워 쳐들어온 거지만
설마 하니 이런 광경을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설령 그 집에서 저희 딸을 구박하더라도 일을 그냥 흔한 시집살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제 딸을 개취급했다는 것에 정말 이게 현실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내 딸이 그런 짐승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걸 더 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오래 참지 못하고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머, 아이고, 사돈이 왜 여기 있어요? 지금 뭐들하는 짓이냐니까. 당신들 여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어? 내 딸 목에 저거 당장 못 풀어? 아이, 안사돈이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시고요. 대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건 무단 침입인 거 아십니까? 내가 내 딸 걱정돼서 확인하러 왔다가 저런 꼴을 봤는데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어디다 대고 진정을 하래? 당신 같으면 진정할 수 있겠어? 그리고 뭐? 무단 침입? 이것들이 지금 내가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무단 침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무단 침입으로 잡혀가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감옥 갈 짓을 해놓고. 아유, 안사돈, 알았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아니 뭐 말이 통해야 뭐 설명을 하지. 아유,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대니 대화가 안 통하네. 다원. 대화? 무슨 대화? 지금 나더러 이 꼴을 보고 오해라고 할 생각이야? 여기서 대체 뭐가 오해라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내 딸을... 윤지야, 엄마야, 엄마 왔어. 거기 있지 말고 엄마한테 이리 와, 응? 제가 몰래 들어가니 사돈내외가 저를 보며 깜짝 놀라며 저를 보고 진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고 진정을 할 수 있겠어요? 상황 설명을 들을 것도 없이 당장 그것들을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보고 사돈이라 부르며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그 인간들을 보니 이것들은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어요. 분명 제가 알던 사돈 내외는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지난 10년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맞나 싶었죠. 어쨌든 당장 제 딸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던 저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급히 목줄을 풀어버렸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제 손으로 풀어놓고 보니 그게 정말 개목걸이더라고요. 어디서 대형견들 도망가지 말라고 채우는 목줄을 제 딸 목에 메어놓은 겁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지 저는 딸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와중에 딸을 안심시키려 꼭 끌어안아 주었던 저는 제 딸을 안전하게 뒤에 세워두고 다시 사돈내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당신들 그럼 그동안 내 딸한테 매번 이렇게 한 거야? 귀한 남의 딸 며느리 삼고 싶다고 데려갈 때는 언제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잘해준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당신들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똑같이 아픈 자식 둔 부모들이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야? 인간이야?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 저 목줄을 차고 있어야 하는 건 내 딸이 아니라 당신들이야.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안사돈,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크셨어요? 그냥 조용조용 하신 줄 알았더니 막말도 하시고 목청도 참 크시네. 할 말 다 하셨으면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야밤에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저희 아들 깨겠네요. 아픈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면서 이러세요? 뭐야? 지금 내 딸한테는 이딴 짓을 해놓고 자고 있을 네 아들 걱정을 해.
당신 정말 미친 거야, 뭐야? 대체 내 딸한테 왜 이런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안사돈, 그렇게 화내실 거 없어요. 그냥 일종의 훈육이었어요. 이런 아이들 그냥 보통 말로 오냐오냐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 사돈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지 교육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훈육? 대체 무슨 훈육을 하길래 애한테 개목줄을 채우는데? 그리고 네 아들은 지금 잔다면서 왜 내 딸은 계집에 앉혀놨는데? 그게 어떻게 훈육이라는 거야? 당신들 내가 정말 호구로 보여? 내가 그동안 당신들 앞에서 얌전 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그동안 조용히 살아서 그렇지 나 한 번 열받으면 뒤가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러세요? 사돈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네. 아유, 그러게. 우리 사돈 한 손가락이네. 그런 분이 자식 앞에서는 모르셨나 봐. 아니, 훈육하는데 뭐 이유가 크게 있나요? 애들이 예의가 없으면 혼돈하고 그러는 거지.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윤지가 버릇이 그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집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밖에서 얌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집이나 잘 지키고 있었으면 해서요. 원래 며느리라는 게 죽어서도 그 집 귀신 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 며느리는 집안 지키는 게 딱이죠.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꼴을 다 보고서 따지고 있는데도 당황하지도 않고 뻔뻔한 그 표정하며 저희 딸이 혼날 일이 있어서 훈육한다는 말도 기가 막힌데 감히 제 앞에서 저더러 제 딸을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집 지키는 개라며 웃는 그 여자의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애써 쥐고 있던 이성이 뚝 하고 끊겨버렸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픈 뒤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 오랫동안 참아왔으니 그 인간들은 제 원래 성질이 어떤지 모르겠죠. 그냥 약하고 순한 여자인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거든요. 제가 정육점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여자 몸으로 계산이나 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천하장사 출신인 할아버지의 씨름 선수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저는 어릴 적부터 몸 쓰는 일은 잘했었어요. 웬만한 남자들이랑 팔씨름해서 져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정육점에서 소며 돼지며 번쩍번쩍 들며 일을 했었죠. 거기다 남편이랑 같이 일하며 배운 발골 실력도 좋아서 칼도 잘 쓰고 이래저래 동네에서 꽤 유명했었어요. 그런 제가 힘만큼 성질도 대단한 탓에 누구랑 시비가 붙으면 절대 지는 법이 없었고 심지어 남자들 상대로도 이겨먹어서 동네에서 독종으로 불렸죠. 그러다 딸아이가 그렇게 되고 난 뒤로는 마음에 병이 생겨 조용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 성질이 어디 가겠나요? 참고 살았던 제 독종 기질이 이제서야 다시 나오게 되었네요. 그 여자가 헛소리를 뱉는 걸 듣고 이성이 끊긴 저는 그 순간 붕 날라 그 여자의 면상에 발을 갖다 대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옛날 실력이 나올까 했더니 몸으로 하는 건 몸이 기억하고 있었는지 조준이 아주 똑바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발에 얼굴을 얻어맞은 안사도는 억 하는 소리를 하며 뒤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뒷짐지고 구경하던 바깥사돈이 야단을 떨며 달려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사람을 패고 있어? 당신 정말 콩밥 먹고 싶어서 이래? 여보 괜찮아?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콩밥? 그것도 나쁘지 않지. 내가 콩밥 좋아하거든. 예전에는 우리 윤지가 너무 어려서 나도 몸 사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 윤지도 다 컸고 니들 같은 것들한테 내 새끼 맡긴 내가 한스러워서라도 복수해줘야겠어서. 그래서 오늘 개판 치고 감옥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세 부리는 거야, 뭐야? 여자가 무서운 게 없는 모양이지? 내가 법조계에 아는 사람만 여럿이야. 이러다 당신 정말 감옥 간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서울까 봐.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내 딸 괴롭힌 당신들 그냥 둘 줄 알아? 내가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 가만히 안 두지. 근데 그걸 기억해. 내가 감옥에 간다면 당신들도 감옥에 갈 거라는 거. 당신 둘 다 깜빵 들어가면 당신네 아들은 누가 돌보나? 어디 맡아줄 친척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면 보호시설에나 들어갈 텐데. 거기서 다 큰 성인을 맡아줄지 모르겠네. 하긴 이제 뭐 남남인데 내가 당신들 자식 걱정을 왜 해? 안 그래? 더 이상 그것들을 사돈대접해줄 생각이 없던 저는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두 년놈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손발을 휘두르다 보니 어느 순간 바닥에 두 년놈이 엎어져 있더라고요. 안사돈이었던 여자는 제 주먹 몇 방에 속절없이 나가 떨어졌고 바깥 양반도 저의 발차기에 맥을 추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여자 몸으로 두 사람이나 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더니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감히 남의 자식을 건드렸는지 그동안 내가 너무 성질을 죽이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두 사람을 반 죽여놓자 완전 곤죽이 된 그 여자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리더라고요. 아이,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아유, 이러다가 정말 사람 죽겠네. 그럼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니들 앞에서 얌전 좀 뺐다고 내가 물로 보였나 본데. 나 동네에서 유명했어. 우리 할아버지는 천하장사로 소도 3번이나 타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도 오빠들도 다 운동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니들 아주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아유, 제발. 알았으니까 제발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니들은 내 딸한테 그따위로 해놓고 몇 대 맞은 게 아파서 이러는 거야? 정말 염치도 없지. 니들한테는 사과 받고 싶지도 않아. 내가 이제 와서 니 것들 사과받고 용서라도 해줄 줄 알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만두시겠어요? 예?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네가 무릎 꿇는 게 뭐 어쩌라고. 나는 내 자식 위해서 몇 번이고 무릎 꿇을 수 있어. 그게 뭐 어렵다고 무릎 꿇는 걸로 퉁치려고 그래. 인연 무릎에는 금치를 해놨나 보지? 나는 이미 작정했어. 내가 윤지는 내 아빠한테 맡겨놓고 오늘 니들 요절을 내고 감옥 갈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야. 아유, 잘못했습니다, 사돈. 제가 윤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희가 잠시 돌았던 모양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개처럼 빌겠습니다. 평생 딸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딸이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제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나요. 폭력으로 실형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 인간들 곤죽을 내주고 빵이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간들도 제가 그런 말하는 걸 허세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한테 맞아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안 싸돈 여자가 겁을 먹고는 덜덜 떨면서 살려달라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애원도 통하지 않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모녀 다리 밑을 개처럼 기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통쾌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씁쓸하기만 했어요. 아무리 갑질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인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자 갑자기 이성이 돌아온 저는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차가 들어오며 저와 그 인간들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그러자 그동안 제 앞에서 입 다물고 있던 딸이 그제야 입을 열었고 그곳에서 저는 제 딸이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일은 없었다는데 그럼에도 그 인간들이 한 짓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혐오스러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줄을 메어놓은 것은 감금에 해당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특히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빠 형량이 무거워 그 사람들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 들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이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민사소송까지 걸었고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끝에 승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때 제 사돈이었던 두 사람은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보호자가 없어져 버린 그 집 아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회는 부모의 만행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잘못이 없다 생각했는데 부모를 잘못 둔 죄로 하루아침에 시설로 가게 되어 안타깝다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남의 자식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 나쁜 인간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저희 아이의 회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곧장 딸을 집으로 데려왔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아이를 보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가 다치게 되었을 때도 지금도 전부 모자란 제 탓인 것 같아서 한없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만 가지고 기죽어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얕보여 저희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 앞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게 살려고요. 제가 어디 가서 힘으로나 깡으로나 밀리는 사람은 아니니 제 딸은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가정에 다시는 이런 불운이 없기를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제 꿈은 가수였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부잣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60년대에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긁어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70년생인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아빠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저를 깨워서 노래를 시켰어요. 아유, 누구 딸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아빠가 상 줘야겠다. 아빠는 술만 취하면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간식을 사왔는데 꼭 저를 깨워서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선물이라며 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커서 뭐가 될 거야? 난 가수. 꾀꼬리 같은 우리 딸. 아빠가 누구지? 회장님. 그렇지. 아빠가 회장님이니까 우리 딸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팍팍 밀어줄 거니까. 저는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 세상 행복해하던 부모님의 단란한 모습이 좋았어요. 엄마는 왜 자는 애를 깨우냐며 아빠를 타박하면서도 아빠 옆에 앉아서 제 노래를 들으며 미소를 짓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꿈이 가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단란했던 가족의 기억은 그 정도가 다예요. 언젠가부터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또 누구야? 그냥 몇 번 만난 거야. 도대체 그냥 몇 번 만난 여자가 몇 명이냐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여자들도 끼고 그러는 거지.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게 뭐 당신 때문이야? 다 아버님 덕이지. 당신 이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회사 망해.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왜? 내가 고사 지낸다고 망해? 당신 하는 꼴을 봐. 회사 일은 뒷전이고 맨날 여자 끼고 술이나 마시고. 지난 주말에는 어디 갔다 왔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된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여자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매일같이 아빠를 다그쳤고 아빠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떠내려가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방에서 자는 척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두 분의 싸움이 격렬해질 때면 별채에서 지내던 운전사 아저씨가 말리던 기억도 나요. 제가 더 신경 써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도 아가씨를 생각하셔서라도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나도 저 사람이랑 더 할 말 없어. 또 어디 가? 답답해서 나간다. 왜? 그렇게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면 엄마는 운전사 아저씨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저 사람 주말에는 어디 다녀왔어요? 회장님 동선은 제가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요즘 들어 계속 주말마다 어딜 가는 건지. 호텔 같은 데 가요? 여자분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엄마는 늘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가끔 이모가 집에 오면 아빠가 대표가 된 후 너무 변했다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좋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늘에서 아버님이 보시면 얼마나 혀를 차실까. 언니, 형부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았으니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 적응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 믿고 기다려줘봐. 요즘은 얼굴만 보면 싸워. 볼 때마다 아주 징글징글해. 주변에서 중재를 해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주말이면 한 번씩 집을 비우던 아빠는 나중에는 주말마다 집을 비웠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엔 엄마와 집에 남은 저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없는 내내 먹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주변을 맴돌았어요. 엄마, 아빠가 미워? 엄마가 아직도 아빠한테 기대를 하나 봐. 기대하는 게 뭔데? 엄마가 아빠를 믿어줘야겠지? 응. 그날 엄마는 한숨을 내쉰 뒤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가 축축해질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엄마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날은 아빠의 행적이 결국 들통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는데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도박해? 정말 미쳤어? 차라리 여자를 만나. 여자 만나지 말라며. 그래서 도박을 했다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문제는 아빠가 도박으로 인해 회사까지 날려먹었고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였죠.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 그런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는 그 자리에 졸도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 엄마를 병원으로 업고 간 게 운전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랑 엄마는 허름한 빌라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집을 나간 건지 그날 이후로 보이질 않았죠. 그런 저와 엄마에게 반찬도 가져다 주고 쌀도 사다 주던 사람도 운전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운전사 아저씨를 문전박대하곤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죠. 회장님이 도박하러 다니는 거. 죄송합니다.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죠. 저도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동선은 극비이기도 했고요. 무슨 자격으로 여길 찾아와요? 죄송합니다. 그 후로도 운전사 아저씨는 수시로 집 앞에 쌀을 두고 가거나 돈을 두고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갔어요. 그러다 결국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엄마의 병명은 암이었는데 어릴 때라 암이 뭔지 잘 몰랐어요. 엄마가 빼빼 마른 모습으로 겨우 숨만 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겠지. 엄마는 영원히 내 옆에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이후로도 아빠를 본 적은 없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저를 놓고 의논하던 소리가 기억나요. 저는 잠들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데려갈 거냐, 나는 어렵다. 다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운전사 아저씨 집에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맛있는 간장 달걀밥도 만들어주고 유치원도 보내주었어요. 그러다 이모가 저를 찾아왔죠. 이모는 그즘 외국 생활을 마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그 후로도 가끔 운전사 아저씨가 선물을 사다 주거나 간식을 사왔던 것도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연락이 툭 끊기고 말았죠. 이모네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모는 저를 안쓰러워했고 많이 아껴줬어요. 그러나 이모가 없을 때면 이모의 아들, 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돈가스래. 우와, 맛있겠다. 넌 먹지 마. 왜? 배 아프다고 해. 넌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맛있는 것까지 먹으려고 하니? 이모의 아들, 딸들은 모두 저보다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툭 하면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고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빠, 얘가 내 노트를 허락도 없이 훔쳐갔어.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조카 딸이라고 예뻐해줬더니 물건을 훔쳐? 우리가 널 그렇게 키운 걸 알면 처형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가장 큰 문제는 이모부였습니다. 이모부는 사촌 언니 오빠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척 저를 괴롭혔는데 회초리를 드는 것은 기본, 더 심할 때는 집 밖에 나가서 수시간을 서 있게 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맨발로 밖에 나가 서 있었다가 발끝이 동상에 걸릴 뻔한 적도 있었죠. 이런 일은 이모가 없을 때마다 일어났고 저는 철저히 입단속을 당했어요. 이모는 날이 갈수록 시무룩해지는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상황을 눈치채진 못했습니다. 전 성인이 되자마자 사귄 남자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제 목적은 오직 이모의 집을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이모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될 건 또 뭐야.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네가 결혼이 뭔지 알아? 적어도 이모보단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모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전 이모에게 제가 당한 모든 일을 함구했습니다. 대신 이모네 가족이 제 결혼식에 오는 것이 싫어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동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딱 20살이었어요. 문제는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부모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가진 게 있기래, 비빌 부모가 있기래. 사랑하니까요. 이제라도 네 집으로 돌아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러나 전 못된 시어머니보다 나쁜 이모네 식구들이 더 싫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뭐? 그럼 여기서 살아도 되죠? 너 진짜니? 아휴, 환장하겠네. 아휴. 그때 전 시어머니가 그저 제가 싫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예, 넌 밤중에 뭘 그렇게 먹니?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요. 그렇게 먹기만 하니 살만 찌지. 아휴, 내일은 겉절이 좀 담가라. 시어머니는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종일 집안 살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아까워하셨죠. 결국 시댁에서의 생활도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을 먹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웬 젊은 여자가 시댁문을 알아서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만삭의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예요? 이 집에 남자가 하나일 텐데 임신을 했네? 네? 이 집에 남자라곤 내 남편뿐이라고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열고 들어왔지? 문이 안 잠겨 있었나요? 내 집이니까 열고 들어왔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집 4명인데?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 뒤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돌아왔고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지방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하는 아줌마인가? 아휴, 네 남편이 사고를 좀 쳤어. 설마 그럼 저 여자 뱃속에 든 애가 네가 불임이잖아.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저에게도 아주 잘 들렸습니다. 애만 받고 내쫓을 거야. 어머니! 어머, 애 떨어지겠다. 나 귀 안 먹었거든?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저 여자가 우리 오빠 와이프라는 거예요? 니네 오빠는 무슨 내 남편이거든? 저는 그제야 제가 못마땅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도 안 시켜주면서 동거만 허락한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기혼자였고 저는 그에게 속아 그의 아이를 갖고만 것이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보는 앞에서도 당당히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쓰던 방에서 쫓겨났고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비웃었어요. 너는 이 꼴을 알고도 이 집에 있고 싶니?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 처지가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모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진통이 시작됐죠. 결국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제 아기를 품에 안은 건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다 내 아들을 뺏기겠구나 싶어서 한밤중에 제 아이를 안고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여관방으로 들어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가 환자복을 입은 채 아기를 안고 온 걸 본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이거라도 먹으라면서 컵라면을 주더라고요. 뭐라도 먹어야 젖이 나오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여관방 안에 있던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 컵라면 스프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여관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당장 문 안 열어? 그 순간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펄펄 끓는 전기포트의 물을 아들 쪽으로 쏟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결국 전 여관 방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자친구랑 시어머니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데려가서 굶겨 죽일 심산이야?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깨에 화상 입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입은 환자복에 쓰인 병원명을 보고 병원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딱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여자가 갓난쟁이를 안고 오니까 애를 납치라도 한 줄 알았던 건지 결국 전 붙잡혔고 아기도 빼앗기고 말았죠.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애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새 출발해. 어릴 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남자 잘 만나. 당장 돈 한 푼 없었던 저는 그 돈을 안 받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부인을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그 후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집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연락이 뚝 끊겼고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얻은 돈 조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자격증으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죠.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병원 사무직원이었는데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 만난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이는 없는데 재혼이라 고백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흠이 하나 있다고 했더니 묻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만난 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요양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간병인으로 일하는 게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면서 아픈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일명 간병인계의 스타가 되었달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이제 요양병원 일도 좀 쉬고 남편이랑 여행도 다닐까 하던 차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웬 기업 회장님이 월급을 많이 줄 테니 집으로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개인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직접 연락이 왔다기에 한번 만나는 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준 주소지로 가보니 으리으리한 청담동 펜트하우스더라고요. 제가 돌봐야 할 환자는 회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회장님 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깨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회장님 아들은 다름 아닌
3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놀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제안을 거절할 생각으로 펜트하우스에 갔어요.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회장님도 아닌 회장님 아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직접 연락까지 주셨다는데 얼굴은 뵙고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 원장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을 직접 뵙고 완곡히 거절하는 건 좋은데 보수가 아깝지 않아요? 주 몇 회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남편이 곧 정년퇴직해요. 우리 부부 평생 소원이 같이 세계 일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맘 편히 여행 준비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 솔직히 월급이 많아서 아깝긴 하대요. 평생 일하며 산 게 몸에 배 있어서 더 그랬죠. 그래도 어떡해요. 누구보다 소중한 건 남편이었어요. 허물 많은 저를 평생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아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펜트하우스 문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펜트하우스의 문을 연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는 과거 우리 집에서 운전하던 운전사 아저씨였어요. 아가씨, 오랜만이죠? 맞죠, 아저씨? 절 기억하시네요. 헤어진 게 겨우 7살이었는데. 맞아요. 다 기억하시네요? 기억하다 마다요. 이모님 댁에 맡기고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제가 키워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인척이 아니라 자격이 없었어요. 사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 친정도 그렇고 회장님 동생들도 그렇고 아가씨를 맡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 좀 키워달라고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래서 절 데려가셨던 거네요? 예. 장례식장으로 아가씨를 데리러 가기 전까지 회장님을 찾아봤는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를 모시러 가게 된 거죠. 감사해요. 제가 계속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이모가 데리러 온 거잖아요. 사실 그쯤 회장님의 행방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이모님이 찾아오셨기에 맡긴 뒤에 회장님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정말요? 예. 근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전 재산 다 날려먹고 사모님까지 그렇게 되신 거 알고는 스스로 다시 아가씨를 모시러 갈까도 했지만 사실 제 코도 석자였어요. 일단 저부터 자리를 잡고 아가씨를 다시 모셔올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설마 알고 연락하신 거예요? 당연히 알고 했죠. 제가 아가씨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가씨 나이 20살 즈음에 이모님 댁을 찾아갔는데 이모님 자제분들이 아가씨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모르느냐고 물으니까 집을 나갔다고. 제 이종 사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도 남죠. 혹시 이모님 댁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저는 애틋해하는 운전기사 아저씨를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난 세월이 서러워서
고개가 안 끄덕여지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이모는 안 그랬는데 다른 식구들이. 그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무모한 짓도 했었어요. 그러나 차마 아들을 낳았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지난 30년간 겨우 잠잠해진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생각을 하는 순간 펄펄 끓는 물에 데어 자지러지게 울던 아들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울지 않기 위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이렇게 성공하신 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저도 이제라도 아가씨를 찾게 돼서 기쁩니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이모님 댁에서 집 나가셨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은 또 사업을 키우느라 바빴어요. 그러다 아들을 만났죠. 아들까지 키우다 보니 세월이 더 정신없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는 회장님이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한 회장이라 병문안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 아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일찍 연락을 드렸겠죠.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아가씨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아픈 환자들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어찌나 잘 들려주는지 사람이 너무 괜찮다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모습을 보는데 웃는 모습이 어릴 때랑 똑같은 겁니다. 조용히 알아보니 이름도 같고 나이도 딱 70년생이더라고요.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죠. 아저씨가 저를 그렇게 찾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양병원에서 보고선 밝아 보이셔서 힘들게 사신 줄 몰랐습니다. 남편 만나고 많이 밝아졌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가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기로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러셔야죠. 근데 어떡하죠? 제가 나이도 많고 남편이랑 여행도 다닐 계획이라 실은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니고요? 아저씨나 걱정하세요. 그래도 아저씨는 정정해 보이시네요. 근데 어쩌다 아드님이 원래도 몸이 약했던 앤데 얼마 전에 인공 판막체 수술을 받았거든요. 애가 요양이 필요한데 좀 예민한 편이라 집에서 요양을 시키고 싶어서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잘하시는 분들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가씨가 소개해 주시면 저야 100% 믿고 맡길 수 있죠. 그럼 아내분은 사실 제 아들은 입양한 아이예요. 결혼하신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다 보니 못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보육원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게 길에 버려져 있었어요. 네? 정말요? 예. 애가 발견했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자주 병원 신세를 졌었죠. 세상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만나봐도 될까요? 그럼요. 안 그래도 소개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방으로 갈게요. 그러시겠어요? 애가 약 먹고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 아들의 방으로 향했고 아들의 방도 으리으리하게 크더라고요.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저는 아저씨 아들의 어깨에 있는 선명한 화상 자국을 보고 말았죠. 아저씨의 아들은 급히 티셔츠를 입더니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분이신 거죠? 저 돌봐주신다던. 그게 그렇긴 한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그러나 전 조금 전에 본 아저씨 아들의 화상 자국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깨에 그거 화상 자국 맞아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아빠가 저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서. 언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애 어깨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병원에서 치료가 너무 늦어서 커서도 흉터가 남을 거라고 하더니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흉터 없애는 수술을 받자고 했는데 애가 싫다고 그러네요.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제 어깨 흉터가 좀 독특하잖아요. 엄마가 절 찾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잃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가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라 제가 결국 못 기다리고 움직인 건지 엄마가 안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 화상 치료 안 해준 것만 봐도 어떤 부모인지 알 것 같아서 포기하라고 하는데도 애가 유전자 등록까지 해놓고 생모를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늙은 아빠라서 싫어? 아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난 그냥 진실이 궁금한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아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 아빠지. 아저씨와 그 아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데 제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요? 네, 꽤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저는 그날에서야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아저씨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유전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저씨 집에 있는 그 아들의 어깨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멍하게 있으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오늘따라 왜 그래? 병원 관두려니까 아쉬워서 그래? 나 때문에 무리해서 그럴 필요 없어. 여행이야 좀 더 있다가 가도 되고. 여보, 오래전에 한 말 기억나? 당신이 사별했다고 재혼이라고 했을 때 나도 흠이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근데 왜 그게 뭐냐고 안 물어봤어? 그게 뭐든 상관없었으니까. 사실 나 알아. 아들이 있었던 거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가끔 자다가 우는 거 알아. 그러면서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는데 30년을 같이 살고도 어떻게 모르겠어? 특히 당신 늘 같은 달 같은 날에 유독 우울해하잖아. 그날이 아들 생일인가 싶더라고. 남편은 제 생각보다 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묻더라고요. 혹시 찾았어? 아저씨가 입양했다는 아들이 있는데 어깨에 화상 자국이 마음에 걸려. 어릴 때 내가 낸 것 같아서 일단 내 유전자 등록부터 해놨어. 그건 등록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어떡해. 무턱대고 유전자 검사하자고 할 순 없잖아. 당신이 돌보면서 머리카락을 뽑아오는 건 어때? 어? 아직 나 은퇴까지는 2달 정도 시간도 있고 당신도 아저씨 아들이라면서 마음 쓰여 했잖아. 실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돌봐주고 싶긴 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럼 돌봐주면서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와봐. 당신은 내가 아들을 찾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당신이 그렇게 애달파했는데.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인 거야. 저는 결국 남편 앞에서 30년을 참아온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모를 거라고 착각했던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제 허물을 모른 척 해주고 있었던 거 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 전까지라도 아저씨의 아들을 돌봐주는 거로 저를 돌봐주었던 아저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 사이 저는 아저씨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는 데 성공했고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맡긴 상태였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저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천천히 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힘들어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몸에 약한 부분일수록 더 많이 아껴주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요즘 제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네. 선생님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엄청 좋은 분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아저씨 아들의 화상 자국이 있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전자 등록도 해놨으니까 이제 그만 수술 받는 건 어때요? 한참 좋을 나이에. 그래도 이거 없애는 바람에 엄마가 절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엄마한테 뭘 묻고 싶은 건데요? 날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궁금해요. 아저씨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잠깐 전화만 좀 받을게요. 편하게 받으세요. 저는 잠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여보, 설마 결과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좀 시무룩하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99.9999% 일치래. 저는 솟구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들 방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우는데 안에서 아저씨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정말요? 저랑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인지 눈물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절 찾으려고 유전자 등록을 했나 봐요. 그럼 절 버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깜짝 놀라 저를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엄마 찾았다고 해서 놀라신 거예요? 저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제 가슴을 막 두드리니까 아들이 너무 놀라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저는 제 어깨를 감싼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답을 알려주었어요. 널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네? 엄마는 널 버린 적이 없어. 빼앗겼었어. 네가 보고 싶어서 엄청 울었어.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액정을 본 아들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온 번호인데? 나도 등록해놨었거든. 네? 아들은 저 대신 전화를 받았고 너무 놀란 듯 창백해진 얼굴로 수화기 너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좀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분이 제 엄마인가요? 어머, 두 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멍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네 어깨에 화상 자국은 내 실수로 생긴 거야. 내가 널 안 뺏기려고 한밤중에 널 안고 도망치다가. 그래서 처음 봤을 때 화상 자국에 대해 물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날 뺏기다니요. 난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엄마 실루엣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네 생모가 아니야. 유부남인 주제에 날 속여서 널 갖게 한 네 생부의 부인일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미안해. 다 미안해. 아들은 그제야 저를 와라 끌어안았고 저도 아들을 끌어안은 채 목이 터져라 울고 말았습니다. 조금 뒤 집에 돌아온 아저씨가 저랑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가씨, 왜 그러세요? 아들, 너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어? 아빠, 선생님이 내 엄마래. 뭐? 우리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래. 뒤늦게 우리 모자에 사연을 한 아저씨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아니 무슨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너무 어릴 때라 애를 뺏겼어요. 300만 원 주면서 새 출발하라고 하는데 나중엔 이사를 가서 아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나랑 도망쳐서 간 여관에서 이 화상 자국이 생긴 거예요? 너 젖은 물려야 하는데 쫄쫄 굶은 상태여서 젖도 안 나오더라고. 여관 아줌마가 준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온 거야. 놀라서 포트를 쏟았는데 그게 하필 너한테. 네가 뜨겁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문을 안 열 수가 있어야지. 처음엔 너만 살려주면 포기하려고도 했어. 내가 데려가봐야 이런 걸로 키우겠구나 싶어서. 근데 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밤이면 밤마다 네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영영 못 찾게 된 거지. 난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얼마 전에 제 얘기 듣고 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 같은데 확신이 없었어. 아니 근데 그 전화 받기 전에 제가 아들인 거 확신하셨었잖아요. 내가 몰래 네 머리카락 뽑아다가 유전자 검사를 맡겼었거든. 결과가 99.9999%래. 와, 우리 엄마 완전 철저하시네. 좀 너무했니? 아니요, 농담이에요. 엄마는 절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이해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뺏긴 거라며. 그 사람들이 널 버릴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래서 유전자 등록 같은 것도 알아볼 생각도 못했던 거야. 나는 그래도 네 생부는 친아들이니까 잘 키울 줄 알았지. 덕분에 아빠를 만났잖아요. 저는 운전사 아저씨, 아니, 이제는 회장이 된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겐 정말 은인이세요.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도 될까요? 마음의 짐이라니요. 아가씨를 계속 돌보지 못한 게 제 마음의 짐이었으니까요. 넘치게 돌봐주셨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히 내려놓으셔야죠. 그날 아저씨 댁으로 남편이 합류하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글쎄, 제 아들이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행복했어. 엄마 만나서. 엄마한테 아저씨가 없었으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저랑도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아. 당신 없으면 난 못 견뎠을 거야. 아들 잃고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나야말로 당신 만나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지. 전처 보내고 다시는 사랑이 안 찾아올 줄 알았거든. 남편은 아들에게 저에게 첫눈에 반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아저씨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끼가 얼마나 많으셨는데요. 집만 건재하셨어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서 살았을 텐데. 아저씨 또 그런다.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을 만들어준 게 아저씨예요.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은 약을 먹고 쉴 시간이 됐고 남편이 아들의 약을 먹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좋다고 해서 두 사람이 좀 친해질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 뒤 저와 아저씨만 거실에서 남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생부 소식은 알고 계세요? 전혀요. 알고 싶지도 않네요. 어떻게 우리 애를 버릴 수가 있는지. 괜찮으시면 생부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사는지만 조용히 알아볼까 해서요. 저는 아저씨께 아들의 생부에 관해 아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대신 알게 되더라도 저나 아들에게는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의 간병도 돕고 함께 산책도 하고 조만간 함께 갈 여행 계획도 세웠죠. 아들을 재운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아들 생부 소식을 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저씨는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 아빠이기도 하고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전 안 궁금해요. 알아보니 아들을 버린 건 그 사람 계획은 전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아가씨랑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용기를 주더라고요. 지난 상처를 털어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일단 당신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 결국 아들 생부와 만나보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가볍고 깐죽거리는 게 괜히 만났나 싶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렇게 어리기만 했는데 많이 늙었네. 왜 보자고 한 거야? 오해는 풀자고. 애는 와이프가 잃어버렸어. 와이프가 임신에 성공했거든. 그런데 나 찾은 사람이 애 양부라던데. 네 남편이야? 회장이라던데.
나이도 좀 많고 재취로 들어간 건가? 아무래도 네가 흠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잘 됐네. 부잣집에 시집도 가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어? 아니 뭐 애도 그 집에서 잘 큰 것 같더만. 어떻게 찾았어? 당신은 찾을 생각도 안 했던데? 유전자 등록도 안 했던 것 같고. 뭐 나도 애가 있고 하니까. 우리 아들은 네 애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잃어버린 덕에 네가 찾은 거잖아. 애도 좋은 환경에서 컸고. 그러면 보상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봐. 그럼 보상해주게? 당신 와이프가 잃어버린 거야? 버린 거야? 그게 뭐 그 사람이 뒤늦게 임신을 하는 바람에 예민했었나 봐. 그래서 홧김에 버린 거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 뒤에 찾으려고는 했고? 어디서 잃어버렸다는 걸 말을 안 해줘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안 찾았다는 거네. 당신 어머니는? 우리 엄마도 뭐 처음엔 좀 찾다가 노인네가 찾으면 뭘 얼마나 찾겠어? 결국 그 집 식구들 누구도 제 아들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는 볼 일 없으면 좋겠어. 우리 아저씨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아이 진짜 정없게 이럴 거야? 애도 같이 만든 사이에? 왜? 아직도 사는 게 궁해? 네가 버린 여자한테 빌어먹어야 할 정도로?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간 거지. 그렇다고 사람을 개무시하냐? 빌어먹으러 왔으면 납작 고개라도 숙이던가. 키우지 않을 거면 뺏어가지를 말았어야지. 지금 내 아들 버려놓고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무릎이라도 꿇으면 돈 줄 거야? 얼씨구, 진짜 꿀키라도 하겠네. 그런데 진짜 그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실 나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어. 도박해서 집이 풍비박산이었는데 회장이란 사람이 연락해 온 거야.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하는구나 싶었지. 나 돈 조금만 주라. 우리 엄마가 너 나갈 때 300만 원 줬다며. 지금으로 치면 최소 1억 가까이 되지 않아?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응? 그때 다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던 아저씨가 우리 자리로 오셨어요. 아가씨, 먼저 차에 가 계세요. 이쪽은 제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차로 돌아가는데 20살 때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저런 남자를 믿고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덜컥 애부터 가졌던 게 치기 어린 선택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남편이 차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수고했네. 얼른 집에 가자. 그날 아저씨는 아들 생부에게 300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도 아까워서 왜 줬냐고 물으니 그 돈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했다더군요.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냐기에 그럼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더니 그 인간이 바로 300만 원을 받고는 각서를 쓰더랍니다. 자기는 아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 후 아저씨는 제 아들을 파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딸로 입적하셨어요. 물론 제 아들은 제 호적에 올랐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네요. 모두 축하합시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이젠 저한테 아가씨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따님. 제가 남은 생에 우리 따님 깍듯하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이 진짜. 아 어색해. 아빠가 할아버지라니.
그래도 이제라도 바로 잡을 건 잡아야지. 알았어요. 저도 적응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만났지만 마치 내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편하더라고요. 피만 섞인다고 가족인가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죠. 저랑 남편은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서 합가했고 비로소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하루하루를 아까워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했고 조만간 첫 가족여행을 갑니다. 다녀와서는 아들이 화상자국을 지우는 수술도 받겠다고 하네요. 저는 요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신나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